두 번째 팩트체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제는 이거였어요. 주말에 몰아서 하는 운동, 이것 예방에 도움이 된다인데 이것은 무엇일지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근손실 예방. 근손실. 운동하시는 분들이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육. 이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근손실보다는 이 네. 건강 관련 네. 지금 내용일 것 같아서 살짝 그 눈치를 좀 보면서 하니까 이게 뇌 건강하고 관련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뇌종양 예방. 네. 이번에 맞아야 되는데. 정답 뭔가요? 네, 장웅님께서 가까이 오셨는데 어? 치매 예방에 도움이 치매.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몰아서 운동하는 게 뇌 건강과도 연관이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주말에 몰아서 운동하시는 분들 요즘 많은데 이런 분들을 우리가 주말 전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이 실제로 인지기능 장애가 다른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더 좋게 나온 연구 결과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권고되는 운동은 주에 150분 이상 격렬한 운동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최소한 2, 3일에 한 번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바쁜 현대 사회에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운동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연구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영국 스포츠의학회에서 4그룹으로 나누어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아예 운동을 안 하시는 분, 그리고 주말에 몰아서 하시는 분, 정기적으로 하지만 매일 하지 않으시는 분, 매일 하시는 분 이렇게 나누어 봤을 때 아예 안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주말에 몰아서 하시는 분들이 인지기능 장애가 25%나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물론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들과 매일 하시는 분들도 각각 11%, 16%로 낮게 나타나기는 했는데 인지기능 면에 있어서는 주말에 몰아서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였죠. 신기하네요. 희한하네. 평일에 뭐 공부했나 그분들? 그러게요. 주말에 몰아서 하면은 총 운동 시간은 매일 하는 사람보다는 적을 텐데. 진짜 매일 꾸준히 하는 네. 사람보다 주말에 몰아서 하는 경우가 더 네. 이게 뭔가 이득. 좋아졌어요. 경도 인지장애에 네. 있어서는 그분들 주중에 뭐 했는지 좀 궁금해지긴 하는데. 네, 이거 왜 그런 걸까요? 네, 이게 설문지를 바탕으로 한 연구 결과여가지고 운동과 인지기능 장애에 밀접한 인과관계를 완전히 증명하지는 못하는 연구기는 한데요. 여러 가지 연구가 아까 최근에 많이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적어도 운동을 하지 않는 분에 비해서는 확실히 좋고 매일 하는 분과 거의 유사한 통계치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 의사저널협회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로는 신부전이나 뇌졸중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심방세동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주말에라도 운동하는 거가 이렇게 막 우습게 볼 건 아닌 것 그러게요.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은 주말에 그냥 잠만 몰아서 잤는데 이제부터는 네, 주말 전사가 한번 되고. 어머, 오늘- 그리고 이게 네. 전사 되는 거예요, 전사. 전사가 돼야죠. 네, 태극 전사 부러웠는데 나도 주말 전사. 주말 전사. 이제 불금이니까 오늘부터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왕 하는 거 좀 효과적으로 제대로 끌어올리고 싶거든요. 방법이 있을까요, 교수님?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거는 주중에 150분 이상 운동을 하는 건데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는 게 요즘에는 운동 후에 충분하게 휴식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주말 운동이 좋은 효과를 보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평상시에 바쁘실 때는 주중에 한 1만 보 정도 걷는 정도의 운동량은 최소한 유지를 해주시고 주말에는 조금 격렬한 근력 운동을 몰아서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말 운동 하실 때에는 격렬한 운동을 조금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항상 신체 컨디션을 먼저 확인해 주시고 안 하던 운동 하시다가 다치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네, 늘 말씀드려요. 저희가 과유불급이라고요. 또 격렬한 운동 한다고 또 무리하시면 오히려 또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적당히 격렬한 적당한 운동 이 참는데 참 어려워요. 네. 운동의 목적이 젊은 사람들은 네, 힘들게 하는 게 목적이고요. 연세가 좀 드시거나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운동을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육 운동, 뭐 전사 나오니까 괜히 막 칼 뽑고 창 들지 않고 그냥 가볍게 본인의 신체나 또는 집에 있는 가벼운 기구들을 이용해서 운동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야. 지금 바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직접이요? 네, 앞으로 나와서 함께 네. 배워볼까요? 네. 자두 씨도 함께 해주시죠.
의자가 오네요. 네, 근육을 아마- 만드는데 의자에서 만들 수 있나요? 네, 저희가 사실은 집에 거의 대부분 다 의자가 있으니까 네. 의자를 한번 활용을 해볼 텐데 먼저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자에 앉으실 때 보통 어르신들이 이렇게 앉으세요. 뒤로 보통 딱 이렇게 앉아 이렇게 계시죠. 아, 이렇게 앉아 계시면 전혀 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의자의 중간 정도나 약간 끝단 쪽에 앞으로. 허리를 꼿꼿이 세우시고 아랫배에 힘을 주시면 네. 사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근육 운동이 되세요. 오. 호흡을 아랫배로 천천히 네. 들이셨다 내셨다 하시면 이 자세만으로도 운동되고요. 실제로 근육량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이 자세 한 10분, 20분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걸 먼저 하시고 네. 두 번째로는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니까 다리를 들어볼 겁니다. 다리를 다리를요? 이렇게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약간 몸을 뒤로 가시는 거죠. 아, 만약에 근육 힘이 약하신 분들은 의자를 손으로 잡으셔도 돼요. 아니면 네. 이렇게 전화자두시처럼 손을 놓으시면 놓으셔도 되고요. 되고. 이러고도 심심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멋지게 하늘에서 달리기를 해보겠습니다. 오! 자, 이렇게 그죠? 네. 오. 자전거를 타듯이 천천히. 네. 아이고. 야. 빨리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거 허벅지에 힘이 엄청 들어가는데요. 네. 자, 이제 이게 그냥 하면 심심하니까 네. 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하늘을 달리다. 달려!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네. 네. 힘드시면 이거 잡으셔도 잡고 되죠, 이렇게 우리 하셔도 잡고. 어른들은. 네. 네. 그리고 높게 하시기 힘드시면 그냥 가볍게 이렇게 하셔도 돼요. 가볍게. 오, 이렇게도 네, 네, 되는구나. 가볍게를 하셔도 야, 되죠. 힘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네, 많이 들어가죠. 네. 네. 자, 해보시니까 네. 야, 저 이거 지금 자전거 타고 뭐 저기 어디 멀리까지 갔다 왔습니다. 한 바퀴 돌았습니다, 여의도. 자두 씨, 저 부탁 하나만 해도 돼요? 네. 방금 나온 노래 네. 약간 콧노래를 부르면서 운동도 가능하세요?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걸 하라고요? 마른 하늘을 달려 나 그대 곁을 거의 멋지게 엄청나네. 힘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니까 또 네, 다른 매력이 콧노래가 아니라 나오네요. 음악이 들어가네요. 자, 이 멋지네요. 운동을 하실 때 네. 이제 가장 힘든 부위가 네. 어디였어요? 가장 저 힘든 허벅지요. 그죠, 허벅지죠. 여기요. 네, 허벅지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사람 몸의 근육은 상체가 30%, 하체가 70%고요. 그 하체 중 약 40%가 허벅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 운동을 하려 그러면 결국 허벅지를 키워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근육 운동이죠. 아, 보통은 스쿼시나 런지 같이 이렇게 관절을 움직이는 운동을 하시면 좋은데 유난히 관절이 안 좋거나 또 약한 어머님들은 그런 운동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면 의자를 활용해서 똑바로 앉으시고 의자 잡으신 상태에서 다리를 이렇게 들다가 힘들면 네, 더 들고 이렇게 하시면 네, 아, 팔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 네, 거예요? 팔을 같이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뭔가 되게 귀엽네요. 알겠습니다. 엄청나네요. 잘 배워봤습니다, 교수님.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오, 깜짝이셨어요. 다시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약간 이거 좀 앙증맞지 않았나요? 어떻게든. 달리면 되지. 약간 하늘 달리기 운동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네요. 네, 네. 운동까지 네. 배워봤는데요. 자, 과연 세 번째 팩트 체크 주제는 무엇인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자, 이어서 세 번째 팩트 체크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주시죠. 이것 9%로 줄이면 당뇨 환자의 혈당 조절 능력이 높아진다라는 내용이에요. 네, 당뇨 환자한테 혈당 조절 능력 굉장히 중요한데 네. 대체 뭐를 9% 줄여야 좋아질까요? 제 생각에는요. 네. 어떤 음식이든 그냥 결국 몸속에서 당으로 얼마나 바뀌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 설탕을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네. 설탕. 오, 저는 탄수화물이라 그랬는데요. 왜 의외로 이렇게 많이 먹어도 조절 능력이 높아져서 팩트 체크를 하시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탄수화물 가겠습니다. 그건 맞는 것 같은데? 김호중 교수님, 이 중 정답이 있나요? 네, 우리 자두 씨 정말 영리해 맞는 것 주셨습니다. 아, 탄수화물입니다. 영리해졌어요, 저. 영리자두가 됐어요. 아, 영리자분. 네, 정답 탄수화물인데요. 이게 당뇨가 옛날에는 뭐 성인병이라고 했지만 그거 다 옛말 됐어요. 요즘은 굉장히 어린 나이에서부터 당뇨가 생기는 경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준비했는데 저희 도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증가 추세가 좀 담겨 있던데요. 네, 지금 30대 당뇨 환자가 11만 명을 돌파했을 정도예요. 아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원로 배우 저희가 너무 좋아했던 분이 돌아가셨는데 네.
그때 고혈당 쇼크가 사인이라고 알려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놀랐는데 일단 탄수화물 9%만 줄여도 혈당 조절 능력이 생긴다고 하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노력을 일단 해봐야겠네요. 이거는 네. 사실 실험에 그 기초를 한 네. 건데 12주 동안 이런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9% 탄수화물을 줄인 군하고 그다음에 고탄수화물 먹는 군하고를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시간이 지난 뒤에 봤더니 인슐린의 생성, 그러니까 우리가 당을 조절하는 그 호르몬이죠. 그러니까 인슐린이 생성이 되면서 분비하는 세포의 기능이 월등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 때문에 아마도 이게 탄수화물을 이게 조절을 해서 일단 복용을 하신 분들이 일반 고탄수화물을 복용하신 분들에 비해서는 적어도 당뇨를 조절하는 능력이 적어도 2~3배 이상은 향상됐다 이렇게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야, 이게 신기하네요. 근데 비만 천국이라고 좀 말하기 그렇지만 그러네요. 미국에서도 네. 당뇨는 정말 골치 아픈 질병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럼 미국에 가보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도보다 조금 더 이제 체격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비만도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요. 확실히. 근데 어떻게 네. 식단을 했길래 이게 좋아진 건가요, 교수님? 네, 아까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 주셨는데 한 그룹은 절반은 탄수화물 9% 줄이고 대신에 지방을 65% 섭취했고요. 절반의 그룹은 탄수화물 55%를 먹으면서 지방을 20% 섭취했습니다. 그런데 12주라는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인슐린 세포가 생성이 되면서 기능이 좋아지는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숫자로 말씀드리니까 잘 와닿지가 않으시죠.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보통 한국인의 아침 식단에서 탄수화물이 65%입니다. 여기에서 흰쌀밥을 잡곡밥으로 바꾼 다음에 한 3분의 1 정도 덜어내는 정도만 해도 우리가 목표로 하는 탄수화물 조절이 가능한데요. 이때 너무 밥만 줄이면은 조금 허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보카도나 달걀, 연어, 올리브유 이렇게 우리 몸에 좋은 지방질을 조금 채워줌으로 해서 혈당 조절에 훨씬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팩트 체크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저희가 팁을 통해 드린 세 문제 정답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장웅 아나운서가 알려드립니다. 네, 티버캐스터 장웅입니다. 오늘도 아주 유익한 정보들로 널리 퍼진 건강 상식과 관련해서 거짓과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티버 퀴즈는 이것이었죠. 가슴 두근거림이나 빠르게 뛰는 맥박 등의 증상이 심할수록 부정맥 정도가 심하다. 그렇다, 아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떤 답을 더 많이 해주셨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가 75%로 많았는데요. 저도 좀 헷갈리거든요. 자두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자두 씨는? 저는 O를 들었던 게 일단 두근거림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부정맥이 있다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증상이 심하면 부정맥도 심한 거 아닐까요? 그래요. 이게 보통의 질병의 경우에는 이제 증상이 심해지면은 질환도 심각한 상황인 경우가 많은데 이종현 교수님께서 정답을 알려주시죠? 네, 정답은 바로 X입니다. 그래요? 네, 이게 부정맥이 심하면 실제로 증상이 심할 수도 있는데요. 반면에 부정맥이 심해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정맥이 바로 저희가 보통 깍꿍 하잖아요. 네. 부정맥이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이런 경우는 사실은 증상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끔이라도 본인이 좀 걱정이 되시거나 하시면 진료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증상이 있다가 없다가를 반복하면 왜 이게 부정맥인지도 모른 채 위급 상황이 처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실제로 아까 제가 뭐 둘둘둘 떨리는 심방세동 말씀드렸는데요. 지속적으로 있는 심방세동보다가 오히려 발작성, 즉 평상시에 잘 뛰다가 갑자기 생기는 발작성 심방세동이 뇌졸중의 위험이 더 높다고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도깨비처럼 왔다 갔다 하는 아이일수록 더 위험합니다. 즉 내가 전혀 증상이 없는데 갑자기 뇌졸중이 왔다. 그러면 응급실에 갔는데 김어준 교수님이 검사를 해봤더니만 뇌졸중의 원인이 바로 발작성 심방세동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작성이라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부정맥 검사가 그 진단이 걱정이 되면 어떻게 검사를 받아보느냐? 병원에 가시면 비교적 쉬운 방법으로 저희가 검사를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검사가 보시면 첫 번째 심전도 검사라고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심전도 검사는 딱 10초밖에 검사를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1분 중에 50초의 병이 생겼다가 10초가 정상이면 정상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저런 경우가 있으니까 요즘은 홀터 검사라고 해서 심전도를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일주일 동안 계속 심전도를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심전도보다가 진단율이 약 한 80%, 2배 이상 더 올린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가끔 두근거림이 있거나 또는 나이가 드셔가지고 조금 부정맥 걱정이 되시면 저 두 검사 다 비용도 얼마 안 합니다. 전 세계에서 의료비를 가장 싸게 낼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 가셔서 검사 받아보시면 부정맥이 있다 없다 반드시 빨리 확인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증상이 생기시면 가까운 병원부터 빨리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뇌종양이 있으면 아침에 두통이 심하다. 그렇다, 아니다. 이건 바로 답부터 알아보죠.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떤 답을 더 많이 해주셨을까요? 81%가 그렇다라고 했는데 김호준 교수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실제로 뇌종양이 있을 때 대표적인 증상 자체가 두통인데, 근데 두통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앓고 있는 그런 어떤 질환일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실제로 어떤 두통 자체의 어떤 진단명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이게 뇌종양에 의한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편두통인지 긴장성 두통인지 굉장히 헷갈릴 때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구분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뇌종양 두통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침에 좀 두통이 심하실 수 있다. 이게 뭐 꼭 그렇게 정해진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잘 때는 사실 산소의 어떤 공급 자체가 굉장히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산화탄소의 양이 굉장히 증가하게 되고 또 우리 몸은 그걸 또 이게 이겨내기 위해서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피를 계속해서 뇌로 보내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일어났을 때 갑자기 두통이 심해지는 경우가 생기고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낮아지는데 저렇게 뇌에 압력이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는 아침 자체에 이렇게 두통이 심해지면서 또 심할 때에는 잘 때 구토를 또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시야 손상이 또 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안 보인다 또는 뭔가 이렇게 복시가 보인다 이런 어떤 증상들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두개내압 증상 자체가 아침에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 생활하면서는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